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집은 피해자가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하고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다는 내용인데 피해자 측은 실효성이 없다며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귀국하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탈당과 조기 귀국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뿐 아니라 당내 일각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문 기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실효성 있는 북핵 대응 방안과 미국 주도 공급망 질서 참여 등이 주요 의제인 가운데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우리 외교당국이 윤 대통령의 타이완 문제 관련 언급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는 중국 측에 타이완 해협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비판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처음 본 60대 남성을 길가에서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분간 이어진 폭행 장면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초등학생과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이 음주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는 사고 직후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하고 현장을 다시 찾아 단순 목격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넘어간 집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공공매입을 통한 재임대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 끝에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의 우선 매수권 행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세금 감면과 장기 저금리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경우엔 한국주택공사, LH 등 공공에서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LH의 주택 매입 예산을 그대로 끌어다 써 추가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대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걸 떠안아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미리 일단 돌려주고 나중에 손실이 나면 국가 그냥 떠안아라. 결국 국민 전체가 보증금을 대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으로 법안이 돼 있죠. 앞서 여야 3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만큼 당정은 야당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늦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 야당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하지만 전세 사기 해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단체는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사들인 뒤 추후 회수하는 방식인 보증금 채권 매입이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이고 당정이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 방안으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경우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연 1.2에서 2.1%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 보증금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이사를 하지 않는 피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만날지 또 어떤 입장을 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돈봉투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민주당 탈당과 함께 조기 귀국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귀국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송 전 대표는 파리 출국 직전에도 일단 한국에서 모든 의혹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때 말씀드린 그 신경대로 아주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한 뒤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강래구 감사협회장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만나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파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자신처럼 이들 의원에게도 탈당을 요청하면서 자체 진상규명에 나서자고 제안할지도 주목됩니다. 당 안팎에 빗발치는 요구에 송영길 전 대표는 결국 이곳 파리를 떠나 조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추가 입장 표명과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까지 돈봉투 의혹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YTN 박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곧바로 귀국하고 자진 탈당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식 탈당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이재명 대표와 판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당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 자르기 탈당뿐이었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해 여전히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재명 당대표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전당대회 때 돈봉투 의혹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치인 전체가 금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데도 이재명 대표에게 죄송을 운운하는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법 절차와 무관하다며 수사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핵심 피의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검찰은 특별히 보탤 말이 없다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 사법 절차 밖에서 밝힌 입장을 수사기관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돈봉투 의혹을 몰랐다. 전당대회 당시 캠프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는 송 전 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는 증거와 법리를 따라가는 거라고 검찰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소환하라는 요청 역시 조사는 수사팀이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수사팀은 휴일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겨냥한 보강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송 전 대표는 강 회장이 재작년 당대표 선거 당시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수자공사 감사가 되셨기 때문에 저의 전당대회 때는 캠프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 검찰은 강 회장이 돈봉투 살포를 주도했다는 혐의는 법원에서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건 증거인멸 가능성에 관한 견해가 달랐기 때문이라며 강 회장이 공범들과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을 입증할 증거 보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돈봉투를 만들어 뿌린 공여자들 사이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며 이른 시일 안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이미 주요 증거가 일정 부분 수집됐다는 판단도 내린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증거인멸 시도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9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현지 시각으로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27일에는 미 의회를 찾아 영화로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를 통해 동맹 70년 역사를 되짚으며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한미 간 확장 억제를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내용이 회담 직후 문건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추가 조치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대중의 기대와 확장 억제 약속의 현실을 모두 충족할 만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핵 어뢰에 이어 기습 타격이 가능한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하며 핵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을 위한 절차까지 마련하며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이번 한미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로 불리는 확장 억제 강화 방안에는 나토식 핵 공유에 맞먹거나 그보다 더 강한 확장 억제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나토처럼 미국 전술핵을 실제로 배치하지는 않지만 공동기획과 공동실행 등 협의의 깊이와 폭을 훨씬 더 강력히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인데 확장 억제 수단을 결정하고 핵 사용을 결심하는 단계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절차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나토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고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죠.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안보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미국에선 대중의 기대와 현실을 모두 충족할 조처라는 언급이 나온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북핵 억제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희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전날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돼 미국 언론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25일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부터 다음 날 국빈 만찬까지 한미 정상이 함께할 일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국빈만찬 준비를 위해 한국계 셰프를 특별 초청하고 유명 뮤지컬 배우들의 공연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For entertainment, guests will enjoy musical selection by Broadway stars Norm Lewis, Leah Solinger, and Jessica Bosk. 로이터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해구상 가동에 한국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미국 언론은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만나는 25일 재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 꼭 4년이 되는 날에 맞춰 동영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힐 거라는 관측입니다. As a government employee, federal law prohibits me from discussing campaign-related topics from this podium. So I will be following that law. 만약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가 출마 선언 뒤 첫 공식석상 등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 이슈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우크라이나, 타이완 문제 등 국제 안보와 경제 협력 사안은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중국 힘에 의한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주중 대사에 항의한 내용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주중 대사에게 엄정 교섭, 즉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韩方就台湾问题发表的错误言论，中方已分别在北京和首尔向韩方提出严正交涉。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대사에 항의한 내용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중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중 수교 공동성명 정신을 성실히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타이완 문제에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부른 데 대한 맞대응으로 분석되는데 외교부도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공개하며 맞받았습니다.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순 부부장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말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하지만 최근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외교적 결례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이 조각났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낸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등에 대해서도 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언론의 악의적인 기사는 중국을 국제사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며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어제 새벽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3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범죄는 여전히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서울 용두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가 행인을 치었고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의 사후 대처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집으로 간 이 남성. 이후 길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뒤 현장을 다시 찾아 목격자 행세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겨 구조 조치마저 늦어지게 만든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 뺑소니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서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그리고 배달 도중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차량에 목숨을 잃은 50대 가장까지 이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까운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정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길 가던 60대 남성을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분간 이어진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YTN이 확보했는데요.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친구와 함께 주택가를 걷던 고등학생 A군. 마주오던 남성 쪽으로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합니다. 남성도 방어해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고 A군은 태권도라도 하듯 온몸을 날려차기까지 합니다. 남성이 고꾸라졌는데도 멈추지 않는 발차기. 급기야 충격으로 튕겨나간 남성이 건물에 크게 부딪혔지만 A군은 폭행을 계속합니다. 머리로 들이받은 뒤에는 연이어 뺨을 때립니다. 결국 남성이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로 길에 널브러지고서야 A군은 10분가량 이어온 폭행을 끝냈습니다. 피해 남성은 치아 8개와 갈비뼈 3개가 부러져 한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피해 남성과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남성이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이미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A군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곧 소년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마장동에 있는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4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50명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상북도 영양군 이반면 교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장비 22대와 진화대원 165명을 투입해 1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화장품 회사인 LG 생활건강과 아모레가 최근 나란히 주요 제품의 광고 모델을 교체했습니다. 각각 전지현과 송혜교에서 수지와 블랙핑크의 로제로 바꿨는데요. 대중국 화장품 수출이 부진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지난해 9월 설화수의 모델을 바꿨습니다. 2018년부터 5년 가까이 활동하던 송혜교를 내리고 K-팝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를 기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국 출신 배우 틸다 스윈튼을 합류시켰고 제품의 로고와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LG 생활건강 역시 지난달에 3년간 활약한 전지현 대신 아이돌 출신 배우 수지로 광고 모델을 바꿨습니다. 두 회사 모두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시점에 중국 내 인지도가 높은 모델을 하차시킨 것입니다. 국내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 수출보다는 세계적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광고 모델을 젊은 모델로 교체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레는 전체 해외 매출의 절반이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지난해 중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해외 영업이익은 1년 만에 마이너스 85%를 기록했습니다. LG 생활건강도 대중국 매출이 2021년 1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9천억 원으로 감소하며 중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국내 기업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은 28%가 줄었으나 프랑스와 일본, 미국은 늘거나 소폭 감소에 그쳤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 아모레나 LG를 대신할 만한 그러한 브랜드도 나왔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자들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아모레나 LG를 쓰느니 프랑스나 뭐 이런 명품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렸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중국 내 애국 소비가 확산하며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재 전반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행인 건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새로운 수요처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순식간에 답을 내놓는 챗GPT가 현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해 수업하고 시험도 이를 이용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지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희대 대학원 빅데이터 전공 수업 시간에 챗GPT가 도입됐습니다. 포지션 인코딩 행렬을 만든다라고 하고 공식 이게 나오는데 공식이 이제 교수가 질문하면 무엇이든 즉각 답을 내놓지만 핵심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교수는 강의를 도울 다양한 보충 자료를 빠르게 찾아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학생들은 단순 계산이나 자료 검색 시간을 줄이되 챗GPT의 답을 검증하고 질문을 다듬어 원하는 답을 찾는 과정을 배웁니다. 혼자 생각하다가 옆에 보조, 조수 끼고 하는 느낌인데 광범위하게 물었을 때는 그걸 다 계산하는 연산조 중에 이제 틀리는데 그걸 이제 다시 디테일하게 물어봤을 때는 본인이 실수했다고 아까 계산이 잘못됐다고 다시 정답을 뱉어내는.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챗GPT를 활용한 오픈북 시험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20명이 모두 똑같이 챗GPT로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예시 문제가 있어서 한 번쯤 돌려보기는 했어요. 돌릴 때마다 챗GPT가 나오는 답이 다 달라가지고 그런 느낌은 없었고 정답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챗GPT 바로 쓸 수 있는 답이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챗GPT도 조금 써봤는데 조금 문제점도 발생하니까 그래서 본인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와 챗GPT의 답을 그대로 긁어서 낸 학생이 있는가 하면 현재 챗GPT는 도표 등 이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데도 자신이 문제를 이해하고 질문을 만들어 챗GPT가 답할 수 있게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결국 잘 이해하면서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그 이해를 높이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들도 같이 학습시켜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그 답안지를 보면서 제가 확 느꼈습니다. 챗GPT가 막 등장한 지금 이른바 과제 표절의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결국 사회에 나가면 암기력보다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결과를 얻고 그걸 검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답을 어떻게 구할지 이 생각은 어떤 논리에 근거하는지 등 계속 질문하고 사실을 그대로 주입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사고하는 능력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먼지 걱정 없어서 낮 동안 따뜻한 봄 날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밤사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되찾았는데요. 낮 동안 서울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해 낮 동안 활동하기 한결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기온이 쌀쌀합니다. 겉옷 꼭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하늘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전남 지역은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1mm 안팎의 비나 1cm 미만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3도, 광주 15.1도 등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 속에 광주 19도, 대구 17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남부지방에, 오후에는 강원과 충청 이남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도 오후부터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며 날은 반짝 쌀쌀해지겠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중서부와 전북, 경남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더욱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조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송 전 대표는 송구한 마음으로 들어간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등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한국에서 계획이나 좀 정해진 일정 같은 거 있으신지? 네, 가서 상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좀 만날 계획 있으신가요? 기자회견 때 말씀드린 그 신경대로 아주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한시적 입법을 이번 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 LH 등 공공에서 우선 매수권을 대신 행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제2금융권도 앞다투어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대출로 건전성이 우려되는 마당에 이런 조치가 일부 기관의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자마자 제2금융권도 비슷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경공매 유예와 이자율 조정 계획을 밝혔고 상호금융권도 금융당국의 조치가 나오는 대로 이자율과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악화로 부실 우려가 커진 제2금융권의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매나 매각 절차가 늦어지면 채권에 대한 지연 이자도 늘어 개별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관련 주택 선순위 채권자 상당수가 제2금융권으로 추정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금융권은 건전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미 부동산 PF 작년 말부터 시작된 거에 좀 타결함 받았거든요. 피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니까. 이들 기관의 심상치 않은 연체율 오름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3.4%, 상호금융권은 1.52%로 은행과 비교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실 채권 비율이 3.37%에 달했는데 특히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 지역이 가장 높았습니다. 금융권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도 좋지만 동시에 정부가 부실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에 대해 충당금 추가 적립 등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에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해 12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첨단 기술 동맹 강화라는 목표에 걸맞게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당면한 현안을 얼마나 해결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정경련과 대한상의 등 6대 경제단체장까지 모두 동행합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입니다. 이번 순방 목표는 경제 외교, 그 가운데서도 첨단 기술 동맹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첨단 기술 동맹의 강화를 위한 경제 외교의 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공급망, 두 번째는 첨단 과학기술, 세 번째는 첨단 기업 투자 유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 움직임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는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업 기밀이나 다름없는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해 고민이 깊습니다. 각 그룹 총수들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얼마나 합의점을 끌어내고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 조치 유예를 상당 기간 연장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할 필요가 있고요. 그 전까지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기간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도 관심 사안입니다. 경제사절단 70%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산업과 로봇, 항공우주,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으로 꾸려졌습니다. 국내 벤처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해외 진출 판로를 확대해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첨단 산업 포럼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복원 조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0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오는 28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이 기존 50여 개에서 산업과 건설기계, 반도체 등 798개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부 유럽 핵심 국가인 폴란드가 인천공항을 모델로 수도인 바르샤바 인근의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부 유럽의 허브 공항이 목표인데 인천공항은 새로운 사업 동력으로 보고 전략적 운영 파트너로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수도 바르샤바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라노프. 폴란드는 이곳에 기존 바르샤바 공항을 대체하고 유럽 중동부 허브 역할을 할 4천만 명 규모의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공항이 모델입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2021년 두 정부와 공항 공사 간 MOU가 체결됐습니다. Podpisanie współpracy z koreańskim lotniskiem Incheon wprowadza budowę CPK w zupełnie nowy etap realizacji. 유럽은 국제 여객이 연간 9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그런 만큼 신공항이 오는 2029년 개항하면 성장세가 높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동부 유럽에 경쟁 허브 공항이 없어 기존의 바르샤바 공항이 연평균 13.8% 성장해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재건 특수도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은 15조 원 규모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전략적 운영 파트너로 단독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 의견 개진과 우선적 의결권 행사로 경영 참여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6월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지분의 12.5%인 7,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잠재적 협력사에 국내 건설사 3곳이 포함되는 등 우리 기업의 동반 진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KDI는 사업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고속철도와 연결돼 항공 수요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배당 수익으로 2035년 이후 9년 만에 투자금을 충분히 뽑아내고 부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오히려 고속철도가 연결됨으로써 고속철도에 이어지는 그 부분까지의 그 항공 수요가 그 공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을 좀 실증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국내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이번 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 시각 세계인은입니다. 수단의 무력 분쟁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사우디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 등 세계 각국이 속속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군과 반군 간의 일시 휴전 약속이 사실상 깨지면서 철수 작전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수단의 반군 신속 지원군이 수도 하르툼의 대통령궁 인근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드 알피트르 휴전 기간이지만 끊임없이 총성이 이어집니다. 화면 속엔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신속 지원군 사령관이 내전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군벌 간 무력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수단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민 대피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프랑스는 우선 100명을 철수시켰고 영국도 외교관과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It was dangerous and precarious, but nevertheless we managed to use both C-130s and A-400 aircraft to go in, collect our diplomats and their residents and fly out to safety. 이탈리아는 자국민 등 170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C-130 수송기 2대를 하르툼 공항에 대기시켰습니다. 독일과 일본, 캐나다 등도 항공편과 육로, 선박 등을 이용해 자국민 대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 중에도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간의 교전이 이어져 일부 대피 작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적자들의 차량이 공격당해 1명이 다쳤고 포트 수단으로 이동하던 카타르 차량은 약탈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력 분쟁이 격화되자 교황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Rimane purtroppo grave la situazione in Sudan. Perciò rinnovo il mio appello affinché cessi al più presto la violenza, sia ripresa la strada del dialogo.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29명으로 현재까지 안전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철수를 위해 군용기를 수단 인근 지부티에 대기시키고 있고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을 수단 해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어제 치러진 중의원과 참의원 보궐선거 결과 5곳 중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겨냥한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던 한 곳에서만 패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지바 5구, 야마구치 2구와 4구, 참의원 오이타 선거구 등 4곳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와카야마 1구에서 패했습니다. 가상화폐 폭락을 부른 테라 사태 장본인 권도형 측이 미국 증권당국의 제소가 부적절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권도형 측 변호인은 현지 시각 21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혐의가 근거 없는 것이라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는 화폐며 증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국내 투자자들도 적극 매수하던 미국의 베드베스앤드 비욘드가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BBNB는 보도자료를 내고 뉴저지주 연방파산법원에 질서정연한 단계적 사업 종료와 일부 또는 전체 자산의 매각 절차를 위해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 기간 중 2억 4천만 달러의 회생기업 대출을 받아 당분간은 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재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후 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는 지난주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에서 느끼는 감정을 물었더니 38%가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조사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답은 29%, 슬픔을 느낀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프로야구 SSG가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이기면서 6일 만에 단독 1위에 복귀했습니다. 기아 최영우는 최다 2루타 신기록을 작성한 날 쐐기 홈런까지 쳐내며 팀 승리를 선두지휘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SSG는 3주 만에 터진 최정의 시즌 2호 3점 아치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7회 대타 최주환의 투런포에 이어 8회 다시 석점을 보태 키움을 9대7로 눌렀습니다. 최고참 김강민이 오랜만에 1번 타자로 나와 2안타로 활약한 SSG는 4연승을 거두면서 LG를 제치고 6일 만에 단독 선두 자리도 탈환했습니다. 몸이 안 아픈 이상은 훈련을 다 소화하려고 하고요. 요즘에는 또 웨이트나 또 트레이닝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4대6으로 뒤진 8회 대거 석점을 뽑아 LG의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두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3회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한화 김서현은 2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내며 처음으로 멀티이닝을 소화했습니다. 기아 베테랑 최영호는 역대 최다 2루타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두산 이승엽 감독이 갖고 있던 종전 기록을 경신한 리그 통산 465번째 2루타였습니다. 최영호는 7회 쓰레기 솔로포를 보태는 등 3안타 2타점으로 팀의 3연승을 선두주의했습니다. 2년 동안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로 계속 꾸준하게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롯데는 0대3으로 뒤져 패색이 짙던 9회 마지막 공격에서 대거 5점을 뽑는 대역전극으로 파죽의 4연승을 달렸습니다. 두산과 KT는 연장 12회 투수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2부 리그로 승격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세계선수권 3부 리그 격인 디비전 1 그룹 B 마지막 날 경기에서 카자흐스탄을 2대1로 따돌리고 오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2부 리그 승격 티켓을 확보하며 내년 세계선수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디비전 1 그룹 A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는 고등학교와 대학팀이 없고 실업도 수원시청 한 팀뿐인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적인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는 프로축구 전북이 제주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고 시즌 3승째와 함께 7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전북은 전반 40분 송민규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30분 하파 실바가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했고 판정에 항의하던 김상식 감독까지 퇴장당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공세를 잘 막아낸 뒤 후반 막판 한규원이 역습 상황에서 쐐기골을 뽑아내며 제주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강원은 광주와 득점 없이 비기며 개막 후 8경기에서 4무 4패로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다소 흐리겠지만 전국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되찾으며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기온은 22도까지 올라서 따뜻함까지 감돌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에도 낮까지 약한 비나 눈이 조금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오늘 내륙 지역은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중서부와 전북, 경남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3도, 광주는 15.1도 등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 19도, 대구는 17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도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날은 반짝 쌀쌀해지겠지만 주 후반 다시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